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나는 왜 꾸물거릴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꾸물거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참 이게 많이 꾸물거리지. 마치 내 얘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약 1시간 정도 나는 왜 꾸물거릴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특히 지금 연말인데 연초나 이렇게 되면은 새해 결심들을 합니다. 원래는 특히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세운 목표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목표를 세워도 3일 정도까지는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4일이 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 됐을 때 상당히 좌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처음 시작하고 싶은 말씀은 작심삼일에도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3일은 잘 되는데 4일째부터 가라앉는가? 그 이유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새로운 그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 자체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피질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의 그런 그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의 그 혈압이라든지 또는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키우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요. 코르티솔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은 훨씬 더 좀 실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를 좀 가라앉히고 조금 더 에너지를 보유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 반응 호르몬,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실제로 나오는 그 기간이 3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걸 잘 견디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데 3일이 되면 일종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일째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이 갑자기 좀 힘이 든다고 생각되면서 조금 쉬었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역시 3일 정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안 될 건 뭘 또 다시 시작하나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 뭐냐면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변화를 할 때 3일 정도까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완화시키거나 반응해주는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잘 유지가 되지만 4일째 돼서 가라앉게 됐을 때 이때 진정한 강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구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일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어 좀 지루하고 이제 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한동안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럼 4일째 진정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결심과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트레스 작용이 하나의 어떤 작심삼일을 만드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작심삼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기질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신기하고 새롭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정말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해서 확 빨려 들어가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거가 됐을 때 집중해서 며칠 동안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라든지 신기함 같은 것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쯤이 한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반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남아지면서 이거 반복되는 거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멈추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래서 3일 정도의 어떤 일을 하고 나서 4일째 좌절감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3일이 그렇게 됐을 때 4일째가 됐을 때 마음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왔구나.
3일 지나서 지금 좀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3일 지난 다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를 한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영어를 사용해 좀 죄송합니다 하면은 better than nothing. 하나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3일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똑같은 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루씩 더 추가해 간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3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좌절했고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4일째 때 여러분이 정말 강미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4일째 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에 중단 없이 한 달 정도 쫙 이렇게 가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3일 지나고 하루 정도 좀 약간은 좀 가라앉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때 다시 첫날을 시작한다는 마음, 다시 리스타트를 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언입니다. 나무늘보 그림 지금 보시죠? 실제로 이 나무늘보 보면 상당히 천하태평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밀리고 일을 미루고 있을 때 이때 어떤 저런 나무늘보의 모습 같은 것이 될 것 같아요. 꾸물거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물거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꾸물이 상당히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학술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지연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지연시키면서 일을 안 하고 미루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지연행동이라는 말 대신에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연행동 그럼 뭔가 미루기 행동 이러면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좀 많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씩 이렇게 꾸물꾸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귀여운 모습으로.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꾸물거림이란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포함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 꾸물거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2007년에 스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꾸물거림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꾸물거림이란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를 하려고 한 나의 의도는 있었지만 나한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활동을 스스로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거죠. 나도 이 일이 중요한 일을 알고 있고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경을 칠 거다. 이런 느낌 같은 걸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 행동적으로는 일을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되죠. 요거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몰려가지고 정말 정신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도 일이 자꾸 밀리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시느라고 갓생이라고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앱에다가 다 알람을 걸어놓고 정말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일이 밀리는 거거든요. 원래 일이 많아지면 밀리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한 56% 이상이 실제로 일을 미루는 경험이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물거림에는 다른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꾸물거림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물거림, 지연행동이라고 불리는 지연행동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동적 지연행동, 하나는 능동적 지연행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미루기 행동을 얘기할 때는 수동적인 지연행동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능동적 지연행동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 일이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기한 내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일을 좀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던데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동적인 지연행동과 달리 능동적 지연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을 뒤에 배치해서 기한이 다가올수록 무쌍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꾸물거림은 수동적 지연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한 앞에 뭔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해지고 막 그 걱정해야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한을 잘 못 맞춰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한 내에 잘 마치지 못하게 되면 신뢰감도 떨어지게 되고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되게 힘들죠. 수동적 지연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학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능동적 지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 앞에서 오히려 일이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저 기한이 다가왔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마감 기한이 닥쳤을 때 압박감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스릴 같은 거를 충분히 즐겨서 그때 업무의 강도를 쫙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마감 기한을 어기거나 하진 않아요. 마감 기한을 잘 맞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때 능동적 지연 행동은 학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 둘 간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는 뭔가? 그거는 내가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게 sense of control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수동적 지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내가 하려고는 하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마감 기한을 못 맞추고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꾸물거림이 왜 문제가 되는가? 나는 그냥 일을 좀 미룰 수도 있고 그것도 나의 천성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지만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실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과 관련성이 높아요. 실제로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상당히 불안해지거나 이런 거를 함께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많이 꾸물거릴까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본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꾸물거리죠.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 꾸물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즐겁게 어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신나서 절대로 일을 미루지 않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학위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럴 때 딴 때는 절대로 일을 미루지 않는데 학위 논문 쓰는 일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자꾸 미루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꾸물거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중에 1위는 단연코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뭔가 내가 새로운 건강한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또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5점이 가장 많이 꾸물거리는 거라고 하면 4점과 5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한 그런 영역이 뭔가 알아봤더니 41%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미룬다는 겁니다. 건강검진도 잘 안 가게 되고 내일부터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데 자꾸 미루고 운동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작은 내일부터 이런 분들은 또 특히 그런 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다이어트 같은 것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정신승리입니다. 맛있어도 칼로리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콩국수 칼로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kcal예요. 여러분 삼계탕 좋아하시죠? 1000kcal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실제로 킬로칼로리 이런 거를 계산을 막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 정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 좀 하다 보면 한 3박 4일쯤 한 3일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안 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41%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을 자꾸 미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꾸물거림하고 실제로 건강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꾸물거림과 실제로 우리가 만성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질환을 겪을 때 이 둘이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꾸물거림 물론 수동적인 지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꾸물거림이 화살표가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만성 질환에 직접적으로 가는 그 경로가 유의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물거리는 행동만으로도 만성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꾸물거림이 질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거가 경험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은 꾸물거림이 만성적인 그 질병으로 가게 되는데 일종의 다른 간접적으로 가는 경로도 가능한데요. 그 중간 위에 있는 만성 스트레스, 꾸물거림을 많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은 그것이 만성적 질환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꾸물거림 자체가 그 자체로 질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중간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중간에 그 간이역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꾸물거리더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경로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꾸물거리면 또 하나는 건강 증진 행동에 방해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실 일을 자꾸 미루는 분들, 이런 분들 잠을 자야 되는데 요즘은 그 수면 자체, 잠들기도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때 뭐 합니까? 거의 열의 9은 보통 휴대폰 보잖아요. 불빛 자체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지게 돼요. 하나를 보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유형의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쭉 보고 나면 날밤 샙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수면 장애가 생기고 하루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별로 없게 되죠. 그러면서 허둥지둥하고 괜히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그 사고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렇게 건강 증진 행동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질환으로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꾸물거림 자체로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꾸물거림이 하나는 만성 스트레스를 높여가지고 질환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해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면요, 그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물거리는 사람에게 습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이 보면 상당히 하기 쉬운 행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습관 중에는 보면 좋은 습관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밤이 되면 뭘 자꾸 더 먹는 거예요. 밤이 되면 많은 걸 이렇게 야식 같은 거를 배달시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 그 적당한 시간이 되면 뭔가 허전한 느낌, 일종의 갈망, 허기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실제로 배가 고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생기면 그때 습관화된 행동 중에 하나가 그냥 원 클릭 어웨이, 잠깐 클릭하게 되면은 그 배달 앱으로 바로 내 돈이 빠져나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배달 앱 같은 거 주문해서 갖고 오면 또 그걸 푸는데도 더 아주 이 사람들이 도사예요. 하나하나 쫙쫙쫙 풀면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떻습니까? 금방 이게 좋죠. 이렇게 먹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훨씬 더 위암감 같은 거, 되게 포만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배가 상당히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잠을 자게 되고 제대로 이도 닦지 않고 그렇게 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너무 쉽게 많이 반복되면은 단축키가 생겨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습관 같은 것들이 금방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실제로 밤에 이게 짠 음식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감자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되게 달콤한 거 초콜릿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하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관련성이 있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녀가 이상하게 밤마다 계속 감자칩 같은 걸 먹는다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단 거를 좋아하는 경우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기보다는 외로움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외로운 감정들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그때 가장 좋은 게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 거를 먹으면 혈당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외롭거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게 다이어트 관심 많은 분들은 실제로 살이 찌는 거는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요. 살이 안 빠지는 거는 짠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살찔 때는 단 거를 많이 먹는 거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건 짠 거를 계속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체온을 올리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얼죽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저걸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뜻한 음료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 들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저녁 한 6시나 7시 정도가 되면 그 저녁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12시간이라든지 뭐 14시간 어떤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중간에 저 속을 비우는 걸 하잖아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고 그다음에 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 습관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훨씬 하기 쉬운 안 좋은 습관들을 자꾸 반복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거는 쉽게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브레이크 하기가 깨트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이든 뭔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 그 팀이 연구를 한 걸 보면은요.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어떤 거를 좋은 습관이든 행동을 반복해야만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그 범위를 보면은요. 보통 18일 정도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54일이 걸려야지만 좋은 그 습관을 들이는 좀 늦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66일 정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한 2달이나 3달 정도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 산책하는 것도 한 2달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몸에 이게 습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산책을 하고 뭔가 운동을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중간에 지치신 분들 제 말씀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2달은 그 행동을 반복해야만 내 몸에 자연스럽게 장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할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학생들 중에는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외국어 단어를 정리하는 과제를 주는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1주차에 어떤 그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1주가 지나서 2번째 그 과제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한 주가 지나서 3주차에 과제를 하는 시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면은 1주차에 첫 번째 시작을 못하고 그 정리 과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주에서 과제를 못 해낸 사람은요. 2번째 주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확률이 약 92%.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시작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 2번째 새로 이걸 하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첫 번째 주차에 내가 시작을 한 사람들은요. 그 중에 2주차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할 확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시작이 90%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물거리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 첫 번째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고 내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안 할 확률이 90%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내일 그 일을 다시 할 확률이 80% 정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해야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해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작은 90%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착수하는 것 자체를 해내는 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자녀들이 일을 미룰 때도 어떤 거를 지도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행동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거를 해야지 말로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되게 알았어 나도 내일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라앉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 구물거림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 저한테 거의 10에 9 정도는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물거리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영화를 영화 앞을 보고 나서 중간에 좀 지루한 것들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빨리빨리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거가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드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걸 옮기는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에 25걸음을 옮긴다고 하네요. 유럽 사람들은 평균 1분 동안에 28걸음을 8걸음을 옮긴대요. 일본 사람들은 1분 동안에 35걸음을 옮긴다고 하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1분 동안에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놀라지 마세요. 56걸음입니다. 우리는 1초에 하나씩 이걸 옮기는 그런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물거림을 대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도 66일이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빠른 방법을 자꾸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어떤 일을 노력을 하고 하지만 실망하고 다시 가라앉고 또 새로운 방법을 자꾸 또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이 구물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기법이라든지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연마하고 싶어 하는데 기술만 배워서는 그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상담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그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제가 만나본 많은 꾸물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게을러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스스로를 난 게으른 사람이야, 되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하면 실제로 또 행동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게을러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뭔가 거기 절치부심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거의 입을 열면 나는 게으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사실 변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꾸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반복하게 되는 거는 자기한테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입하는 거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인생을 사는 데서 행복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은 기분 자체가 가라앉게 되고 실제로 일도 잘 안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구물거림을 극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나는 게을러요라는 말을 오늘부터 멈추세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뭔가를 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싶은데 그 변화에 따라오는 허드렛 일이나 힘든 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변화,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이 새롭게 사는데 들어가야 되는 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두 개가 일종의 서로 간에 서로 상호 억제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거를 변화의 역설, 또 change paradox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겠다.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한데 그 다음날 할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다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 양가 감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가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가 감정이 없이 뭐 지금 있는 거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변화 자체에 새롭게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가 감정이 들 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이게 아니라 그 양가 감정을 가지는 거가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저는 변화 시작이라고 봐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가 감정이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꾸물거릴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너무 큰 변화를 원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바뀌나요? 제가 예전에 30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원래 그 책의 제목은 30 넘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였어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엄청난 걸 변화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루에 나가서 뭐 1000보 걸음도 잘 걷지 않는 사람인데 10km 달리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걸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행동, 일종의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구물거림을 극복하는 마인드셋 세 번째는 조그마한 행동부터 하라. 구물거리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구물거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여러 번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요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겠지. 이걸 하면은 중간에 다시 한번 갔다 또 와야 되니까 이걸 생각하기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온갖 이거를 그리는데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하고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게 빠져 있죠. 행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동을 내가 뭔가 이 행동을 시작하는 부스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늘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15분간 먼저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멋지게 깔맞춤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멋진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신고 계신 운동화에 그냥 추레한 추리닝 입고 나가셔서 15분간 걸으세요. 15분을 걷게 되면 그때서야 이게 이렇게 행동이 발동이 걸리거나 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모티베이션이 걸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액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변명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 안 먹어지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해요. 실제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전에 자꾸 다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제언은 조그마한 행동부터 한 15분 정도 할 수 있는 행동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한 15분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예열되면서 걷는 게 괜찮아요. 산들바람도 불고 좋아요. 그러면 1시간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나가서 한 2시간 걸어야지. 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걸으면서 뭐 삶을 배웠다 그러면 나도 10시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걸리면 액션이 이어질 거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떠나서 스몰 액션을 먼저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시동을 걸어주는 모티베이션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타겟 액션으로 가게 되는 3단계로 가는 겁니다. 행동부터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실제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많이 동경하죠. 왜냐하면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시간 계획도 실행을 잘 못하고.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매진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 뭐 앱을 이용해서 또 어떤 그런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려고 또 그런 거 할 때 보면 저는 참 궁금해요. 왜 그렇게 예쁜 글자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하죠? 거기다 무슨 스티커도 붙이고 별표도 붙이고 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붙이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걸 왜 이렇게 치장하는데 또 이걸 많이 시간을 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00% 완벽한 다이어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버드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연구를 보니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CEO들, 최고 경영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가 이걸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50시간 정도가 있는데 CEO들 같은 경우에는 26.4시간은 원래 계획한 대로 그걸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6% 그러니까 12.6시간, 12.6시간이라면 약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시간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만약에 49시간이라면 100% 계획된 일을 그대로 해야만 이게 일 효율성 떨어질 거 생각하잖아요. 또 좋아질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물론 계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과랑 관련되는 것이 상당히 관련성이 높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부정적으로 되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 정도는 3분의 1 정도를 자유시간 정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100%를 다 채워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신화인 거죠. 실제로 이루기 어렵고 그러다가 또 만약에 여러분이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100% 중에 하나라도 빼먹어서 99%밖에 못했다 그러면 스스로를 또 책망하잖아요. 나는 의지박약이야. 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를 취미로 갖고 있다면 말릴 수는 없죠.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원래 100%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한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비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계획하지 않은 일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항상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데드라인이 있으면 이틀 정도에 먼저 끝내는 거를 계획하라. 그러니까 데드라인 마이너스 2days를 나의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리셋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이틀 정도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실제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가 많고요. 저 CEO들에서 봤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하거나 새롭게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니까요. 각자마다 세 번째는 나한테 좀 불필요한 거, 뭔가 이 시간 계획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친구들한테 자꾸 전화 걸려갖고 그거 받고 뭐 하다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걸 할 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이런 걸 좋아하고 중간에 새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스파게티 같은 거를 만들어 먹고 나면 또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일을 지속해 가는 데에서 방해물이 되는 건 개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지속하는데 이 계획을 완수 못하게 되는데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해물, 방해 자극 이거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계획은 조금 더 안전하게 말을 한다면 절반 정도 달성되면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그렇다고 탱자탱자 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좀 지금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특히 이 계획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꼽은 것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상상이 됐습니까? 메르스 같은 걸 경험할 때 생각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되면 다 이게 사라질 거 생각했지만 3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스탑된 경험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엄청나게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예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그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오케이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면 이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오히려 마음을 좀 이렇게 중심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는 뭐냐면은 진로심리학자, 유명한 진로심리학자가 쓴 책 제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된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우연은 일종의 운이라든지 뭐 이런 찬스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책 제목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불확실성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 같은 게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근데 그 사람의 진가는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계획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거를 계획한 것처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성격이 보다 낙천적인 사람, 그리고 좌절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인내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사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아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100% 이거를 계획대로 해야만 되고 그렇지 못한 나는 문제가 많고 이런 생각에 너무 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를 하고 좀 여력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추가를 해서 70% 정도, 80%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물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이든 뭐 이런 거 중요한 과제를 정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거를 하는데요.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매일 20분 정도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시간 계획표에다가 내가 이 관련된 중요한 과제를 실제로 이걸 할 때 이걸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몇 분이 걸렸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시간만 적어놓고 한 20분 정도 했으면 체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체크만 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인 그런 그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분 했는지만 체크하게 하고 저 숫자를 적거나 체크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에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0분 20자 숫자를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그 결과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이거를 해냈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 그 결과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세요.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가는데 이 실험 집단, 뭔가 그 소요된 시간 같은 걸 기록하게 한, 체크하고 기록하게 했던 집단이나 그걸 전혀 하지 않았던 집단이나 1주차, 2주차, 3주차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마지막 4주차 때 보세요.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적힌 곳은 실험 집단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되게 별로 변화가 없이 각 주차마다 균등하게 일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그 통제 집단 같은 경우는 4주차가 돼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간 중에서 25시간 정도를 들여고 갑자기 무쌍하게 일을 막 몰아치기를 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소요했는지를 이렇게 체킹하는 습관만 들었어도 마지막에 몰려가고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하는 거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가가 마지막에 몰려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하거나 체킹하는 습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꾸물거리는 분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들 같은 경우 실제로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체킹하는 거 이런 것들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몰려서 일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꾸물거리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꾸물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그 질문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꾸물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일종의 꾸물거리를 극복하는 방법, 영어로 how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꾸물거리를 극복하는 거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기의 장점과 단점, 자기의 특성 같은 걸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법만 갖다 쓰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how가 중요하지만 how 이전에 나는 왜 꾸물거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why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고 자꾸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꾸 책을 여러 개 사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서가 많이 쌓이게 돼요. 이 방법을 보니까 뭐 한 25분 공부하고 5분씩 쉬어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제 일을 하기 전에 몇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실제 걸려서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를 적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거꾸로 세라. 5, 4, 3, 2, 1 그 다음에 행동한다든지 뭐 이런 그 기법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각 개인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거든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천차만별인데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how에만 천착을 하게 되면은 자꾸 새로운 그런 그 테크닉 기법을 찾아 나서는 뭐 어쩌면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새로운 기법을 자꾸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도 외국어 공부하는 그 책이라든 이런 게 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으면 멋진 방법인 것 같아 따라 해보잖아요. 그럼 한 며칠 정도 하다가 중간에 뭐 자꾸 반복하라고 그러면 좀 더 귀찮아지잖아요. 그럼 책을 제껴요. 그러다가 좀 안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책을 펼쳐요. 거기에 또 몇 개 좀 따라 하다 보면 한 3, 4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방법도 지난 방법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럼 또 지루해지면 또 책을 제껴요. 실제로 그래서 주변에 그 외국어 공부하는 책을 35권을 산 분이 있었어요. 35권 책을 사고 나서 이 책만으로는 안 되나 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디오 테이프 같은 걸 사서 들어요. 역시 책보다는 이게 들으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오디오 테이프를 또 살 때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20개씩 이렇게 사갖고 한 다음에 앞에 3개 듣고 나서 좀 졸리기 시작하고 또 이 일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오디오 거기만 3개만 듣고 나머지는 먼지가 안 들 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디오 테이프는 좀 안 되나 보다. 뭔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처음에 몇 개 비디오 테이프는 늘어질 정도로 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걸 했는데 뭔가 좀 빨리 또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법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꾸물거림을 극복할 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사냥꾼이 돼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how로 가기 전에 꾸물거리는 방법인 how로 가기 전에 실제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why에 대한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저한테 비슷한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나는 왜 꾸물거릴까? 아주 직접적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나의 어떤 성향이 나로 하여금 이거를 꾸물거림을 더 그 가속화하게 하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 일종의 when에 관한 거죠. 나는 언제,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 피터 골리치라고 하는 그 학자가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이런 그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꾸물거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계속 일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획하기 싫어. 일단 몰라. 덮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계획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은 하긴 세워놨는데 실제로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착수 단계에서 착수하는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착수 지연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착수 지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작점 포인트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계획 단계를 넘고 착수하는 단계에 그 어려움을 넘은 다음에 뭔가 이걸 지속해야 되는 단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시작은 어찌어찌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30분 정도 내가 이게 좀 공부했는데 좀 질리기 시작하는데 잠깐 내가 저 인스타 좀 보고 갈까? 이런 거를 잠깐 하면은 그때부터 또 빠져나가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일을 잘 지속해서 왔는데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또 꾸물거리는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고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어가고 한 번 또 보고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내야지 이러다 보면은 이 자체를 완수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착수하는 거, 시작하는 지점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끝내기 직전에 꾸물거리는 완수 지연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결과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구나. 이렇게 또 후회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지연, 착수 지연, 그 다음에 지속 지연, 완수 지연, 그 다음에 후회를 동반한 그런 그 평가. 이 코스를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중에 어느 지점에서 나는 꾸물거리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왜 꾸물거릴까에서 말하는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5가지 성향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책을 쓰고 지필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존하는 그런 꾸물거림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다 펼쳐놓고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연구들을 다 훑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가 어떻게 이게 그룹핑이 일종의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5가지의 뭉치로 5가지의 일종의 군집으로 묶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5가지 성향인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어요. 성격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꾸 이렇게 그 일 자체를 할 때 자기가 예상한 시간하고 나중에 실제 소요된 시간이 너무 간극이 큰 그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된 유형은 저희가 좀 성향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됐을 때의 죄책감을 또 많이 느껴요. 죄책감 많이 느끼고 뭔가 실제로 이거를 내가 또 실패하게 됐을 때 오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속에는 뭔가 열심히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결과는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이는 그 유형 중에
뭔가 일종의 저항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말로 개김성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딴 사람이 뭘 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 일단 듣기 싫은 생각이 들고요. 이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누가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일단 하기 싫다는 마음부터 쫙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많이 그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 일종의 종속된 사람인 것 같다고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저항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명거리를 잘 대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못했는지 오늘은 이것 때문에 못했고요. 내일은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유형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완벽주의 중에서 일부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부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많은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완벽주의라고 하는 걸 부여를 많이 한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또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거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잘 못할까 봐 그 중간에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내가 불안한 거죠. 이게 많이 생겼을 때 일을 미루게 되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추구형이 있어요. 뭔가 새롭고 신나고 이런 것들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한 몇 번 하다 보면 중간에 실증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또 새로운 걸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5가지 성향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2-3가지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한 그런 그 성향 내에서도 개인차는 되게 큽니다. 각자 살아온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나는 어떤 성향인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방법만 자꾸 추구해서 이거를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방법 사냥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좌절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우울 다음에는 무기력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수동적 꾸물거림, 수동적 지연 행동과 우울과 불안 간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요. 자,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번에 주어진 시간 내에 한 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영어로 말을 하면 one at a time이라고 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생각 속에서 이미 많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라고 이거 다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짜놓지만 막상 그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지점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Just do it. 예전에 그 보면은 그 어떤 그 회사가 광고 슬로건이 그거예요. Just do it. 뭐 거기 이유 달지 마라. 그냥 지금 시작해라. 왜? 꾸물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일종의 토대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는 왜 꾸물거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바친이라고 하는 명상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나의 현재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다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그 책을 쓴 그런 그 공저자들이고요. 그래서 책 제목도 단순하게 적었어요. 나는 왜 꾸물거릴까? 여러분이 그 대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극복하는 방법도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질문하신 것 중에 한 4개 정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도 꾸물거리시나요? 아마 이렇게 제가 꾸물거린다고 하면 뭔가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많이 꾸물거렸어요. 저도 꾸물거리게 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많이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특히 예를 들어 시험 전날인데 만화책을 산더미쯤 사놓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꾸물거리는 시간에 마음이 편치도 않아요. 놀아도 시원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막상 마지막에 그 기한을 못 맞추게 되면 거기에 올 부정적인 그 결과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이 꾸물거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가 저 자신에게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지금은 전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미뤄서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틀 정도의 여유는 두고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꾸물거림을 이겨낸다고 하면 자기개발 도서가 떠오르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꾸물거리는 원인을 심리에서 찾게 되셨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물거리는 것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꾸물거림은 시간 관리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휩싸게 됐을 때 사람마다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런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그냥 꾸물거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30일간 지옥 훈련. 이렇게 자기계발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방법은 있죠. 달리기를 할 때 앞꿈치로 뛰어야 된대요. 뒤꿈치를 많이 뛰게 되면 이게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 주행을 하면 앞꿈치를 갖고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팔 각도도 90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두 번 들이쉬고 두 번 내뱉고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되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앞꿈치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방법만 적용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단체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건 우울감을 막연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사건도 개인의 꾸물거림에 영향을 주기도 할 거예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꾸물거림하고 우울하고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때에 따라서는 한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면서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의욕이 없게 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울감이 되게 큰 경우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울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면 일 자체를 미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일을 자꾸 미루게 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미루니까 뭔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울감이 생기고 이 두 개가 서로 사이클처럼 주고받는 일종의 메비우스티처럼 계속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 이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 건강을 관여하는 저에서는 염려가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집중하고 실행을 못하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불안감이 높은 사람에게 맞는 실천법이 무엇일까요? 1번,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 불안 자체를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단속하거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불안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불안은 흘러가도록 두는 게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 앱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권해주는 그런 앱 같은 게 있어요. 마음 챙김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Mindfulness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그 인스타그램에 마음 챙김 명상이 해시태그가 2천만 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기에 불안한 것 자체를 컨트롤해서 내가 이거 불안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진행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이 명상 훈련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불안을 흘러가게 두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앱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마음 챙김 명상 앱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1시간 넘게 저와 함께 시간 같이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2명 중에 1명은 꾸물거린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저에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인식하는 거 나는 왜 꾸물거릴까? 이것이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